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북한 김여정의 조롱, 모욕, 욕설에 가득 찬 대남 담화 발표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 변수로 우리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과 최근의 여론 동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 변수라고 할까요? 김여정의 그런 뭐랄까요? 참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대남 담화. 네, 무례한 내용이죠. 예, 거기다가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인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지금 상당히 일부 언론에서는 뭐 급락이다, 폭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이 떨어졌죠. 꽤 큰 폭이죠. 지금 리얼미터 조사도 뭐 긍정평가도 50%대 중초반까지 떨어졌고 예, 초반까지 떨어졌네요. 지난 총선 직후에는 60%대 고공행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완만하게 떨어져 오긴 했지만 한 그래도 4% 정도 떨어졌죠. 치명적인 이슈는 없었습니다. 좀 지역 감염도 생기고 북한 관계가 좀 껄끄럽게 되고 하지만 북한이 뭐 말폭탄을 하는 것과 정말 폭발을 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그동안 지탱을 해왔죠. 버텨왔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국민들의 심리선을 넘어버린 거죠. 폭파되는 장면을 보면서 아니 그럼 2년 동안 뭘 했던 건가. 사실 판문점선언 그 이후에 또 평양까지 방문해서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정부인데 그래서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남북연락사무소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된 것이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못 참겠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사실상의 레드라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니까 우리 국민들도 분노한 겁니다. 아, 이렇게 나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민들의 성향이니까.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막 욕설, 조롱, 모욕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것도 김여정 부부장은 상당히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좀 기여를 해온 사람, 또 평화 메신저처럼 그렇게 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완전히 뭐 돌변한 모습으로 마치 뭐 조롱 요정인 것처럼 또 사이코 요정으로 변했어요. 아니, 담화문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의 우리 전단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삐라를 그리고 그 삐라의 내용을 보면은 또 대통령을 모욕하는 사진이라고 지금 노동신문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뭐 하자는 거죠? 싸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도저히 지금의 대북 정책으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2019년 2월 이제 하노이 결렬 이후에는 썩 좋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코너를 통해서 고영신 TV, 믿을 만한 고영신 TV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 북한과 관련된 정책 또 성과 별로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의 국정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 뭐 북한과의 관계라는 게 뭐 이게 참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 거다. 그리고 또 비핵화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북한도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북한 변수는 국정수행에 영향을 안 미쳤어요. 근데 이건 못 참는 거죠. 말폭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폭파시킨 거 아닙니까? TNT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북한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우리의 대응이 실효가 없다 판단된다면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율, 국민들의 정당 지지율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갤럽에서도 총선 직후 그러니까 4.15 총선 직후 71%까지 치솟았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55% 그러니까 16%가 6주 만에 빠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로 생각해 보면 급락을 한 겁니다. 한 달 반 정도로 본다면. 근데 최근에 볼턴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회고록에 보면은 실제로 트럼프라든가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짜 춘판을 쥐었다. 특히 트럼프의 경우는 이런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해결보다는 자기 재선을 위한 언론 홍보 잔치죠. 그것만 벌이는데 네. 신경을 썼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 대북 정책 제대로 된 정보를 자기들한테도 미국한테도 또 김정은한테도 주지 못한 결과가, 네. 그러니까 남북 교류라든가 통일 아젠다에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그런 오판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 해갖고 우리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사실 문제 해결에 대한 큰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 회고록의 내용을 보면 하노이 결렬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만 조금 적극적으로 이 홍보성 제스처도 취하고 있지만 그 회고록의 내용을 보거나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미국의 태도를 보면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는 뭔가를 던져줄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국민들도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의지가 있느냐 이런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없는 걸로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저는 뭐 처음부터 그랬지만 김정은이는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 그 전문가가 아니라도 뻔하니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김정은이가 비핵화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미국한테도 가서 얘기했고 다 그렇게 믿고 일을 추진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와서 뻥 당한 거 아니에요, 뒤통수를.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지율이 이제 타격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 그런 유화 정책이 거지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인들이 뭐 대통령이든 또 외교안보 우리 측에 대북 뭐 전략을 세우는 정용이라든가 서훈이가 그런 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속였는지, 아니면 김정은의 그런 얘기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진정성을 믿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보통 국민들은 절대 비핵화 안 할 것이다. 핵을 포기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북한이 진정성 있게 이 합의 내용을 이행할 생각이 있다면 사실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죠. 완전히 비핵화할 거다. 핵 없다. 그것이 뭐 한반도의 비핵화든 그거는 정말 용어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한반도에 막대한 우리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는데 그 조건을 해제시킬 수 있을 때 북한, 미국도 그렇고 유엔도 제재를 완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 국민들 자체가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국민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국정 수행을 평가하지 않았던 것은 북한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니다 판단을 했는데 적어도 폭파까지 갈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도 인내해왔던 거, 우리 국민들이 인내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국제 사기극을 치려고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아니, 북한의 군부는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특히 북한 문제는 그건 꼭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미 북한이 그동안 쭉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북한은 세습체제고 우리 같은 민주화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지켜야지 우리가 더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사실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 믿고 김여정 부부장, 또 김씨 일가의 이야기만 믿는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러 상황들,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도 없고, 남북 교류 화해 협력, 이 부분에서도 크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결정적 변수가 북한 그럼요.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뭐 남북 정상회담이다, 뭐 판문점 회담이다, 뭐 이런 게 하면서 지방선거 때는 그거 하나로 싹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지난 지방선거 총선에는 코로나로 이겼는데. 전날에 바로 6.12 북미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떠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바로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쭉 내려가느냐. 결정적으로 북한 이슈는 중도층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중도층들이 북한 관계가 잘 될 때 2018년에는 중도층이 다 오니까 70, 80%가 되는 거죠. 왜? 일부 보수층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생각이 계속 굳건하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중도층들이 마음이 달아나는 겁니다. 왜? 믿어줬는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했는데, 북한은 그런 대통령을 보고서 지금 막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북한이 하고 있는 건 우리를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평화를 하자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돼버리면 이건 우리 국민의 재산 자체가 이제 손실을 입은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때 지금 같은 기조로 가다가는 북한은 더 심하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양보하는 수밖에. 중도층도 떠나게 하지만 이제는 이게 길어지게 되면 느슨하게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지지층까지 내려가는데, 문제는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난 코로나 국면 이전과 같은 상태로 부정평가는 돌아갔어요. 40%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어떨 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느냐면 지금 50%대입니다. 아주 높은 거죠. 임기 사인자들. 근데 이게 이제 더 내려와서 40%대가 되면 이제는 코로나19에 의한 대통령의 평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냐, 하반기 가면서 경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도 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또 검찰 이슈 나오죠. 그럼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게 되면 이건 임기 후반기에 정말 힘들어지고 여당이 거대 여당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이 결코 되는 것이 아닌 게 대한민국의 속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이슈로 굉장히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9월인가 10월인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37% 내려갔습니다. 그때 결정한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북한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북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사안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또 미국의 대선과도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대선이 끝나서 미국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는 미북 관계가 무슨 협상이다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전환점이 그렇다고 없습니다. 본다면은 만만한 게 한국 아닙니까? 남한 때리기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이 대북 정책이 대통령의 지지율 견인이라든가 어떤 선거에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아주 최악의 악재로 그렇죠. 작용하는 상황이 올 네. 것 같고, 특히 중도층 등이 돌아선 것은 뭐 김여정이가 욕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안보 불안감이에요. 맞습니다. 안보 불안감. 이 정부 믿고 뭐 잘 돼가면서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막 저렇게 치고 나오니까 중산층으로 볼 때는 안보 불안감이니까 그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돌아선 우리 경제에도 거예요.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당장엔 반응이 안 일어나지만 그동안 증시에 무지막지한 투자를 한 것이 지금 30대도 그렇고 동학 개미 운동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잔뜩 사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시가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가 중요한데 우리 그 여전히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실현국이거든요. 그럼 빠져나간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럼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실은 이 개미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사실은 남북 문제는 좀 안심해 왔지 않습니까? 썩 좋지는 않아도 그래도 뭐 전쟁은 안 일어날 것이다.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상 북한 땅이긴 하지만 우리 건물을 폭파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50% 지금 초중반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60%를 넘어서는 고공행진을 총선 이후에 가져오다가 지금 쭉 4주 이상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갤럽에서는 부정평가 이유가 처음으로 1위가 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50%가 조만간 깨지지 않겠나, 시간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향 받을 수 있죠. 지금 이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락사무소로도 우리 국민들이 경악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 단계에서 또 이 조금 잠잠한 상태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B라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북한의 모욕, 조롱 또 적대시 행동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중도층이 더 떠나는 거죠. 그러면 40대로 40%대로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또 40%대에서 긍정과 부정이 맞붙는 지지율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40%대의 지지율이 버틴다면 모르겠는데 북한이 만약에 국지적 도발까지 해오면 이게 가장 이제는 민감한 이슈가 됩니다. 중도층이 다 떠나요. 그럼 이들이 내려와 버리게 되면은 30%대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그동안 코로나 효과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어요. 네. 방역 대책을 잘 세웠다. 이런 평가 외국 때문에. 외신들의 호평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코로나도 거품이 겹쳐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수도권에서도 지금 계속 제2 팬데믹이 올 정도로 장기화되고 매주 있죠. 뭐 매일 한 50명씩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다 잡혀가나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국회에서도 일방 통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 헌정사상 네. 거의 있을 수 없는 단독 개원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법사위원장까지도. 네. 이제 그동안 뭐 상임위원장은 6개만 선출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 선출하겠다고 그렇죠.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는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번 주말에 해결이 안 되면은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악재가 계속 겹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경제가 좋아질 일은 없는 네.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의 가장 큰 긍정평가는 물론 코로나19입니다. 대응을 잘했다는. 근데 이건 방역 차원이에요. 이제 하반기로 되면은 우리 고영신 TV 또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추석 연휴 무렵 하반기로 갈수록 대통령의 코로나 평가는 경제 쪽으로 옮겨갑니다. 경제 팬데믹인데 지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또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안보 요인이거든요. 근데 북한 변수가 이렇게 악재가 되면 이건 말 그대로 외국인 매수 매도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방산주가 주가가 올라간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장이 전부 다 활성화되려고 그러면은 방산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관산업이 되는 조선, 해운, 항공, 반도체, 전자 이쪽이 좋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불안하다. 또 더군다나 우리 국내에 지금 있는 또 정밀 기계, 공업화학 쪽은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수, 순천, 안산 뭐 등등등. 바로 여기서 지정학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긴급 재난지원금, 기본소득만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복원이 돼야만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인데 북한 변수가 굉장히 지금 악재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쉽사리 그러면 총공세를 멈출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더 우려가 되는 것이죠. 아니, 국회 상황도 어쨌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그렇죠. 요인이고 대내적으로는 지금 국회가 돌아가야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추경이 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방 통행을 멈추지 않을 그런 기세고 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갔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견제 수단 다 가져갔으니까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거라 하는 게 김정인 비대위원장의 네. 말하자면 뭐라고 나요?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렇죠. 김종인 그러면은, 위원장까지 그렇게 나왔죠. 예.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제대로 지금 싸움을 건 거예요. 그 뭐 상임위원장 몇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고 통합당 내에서도 일부 뭐 다선 의원들이 뭐 협상을 해야 하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하려면 네. 제대로 해야지. 법사위원장 내줬는데 그런 거 몇 개 가져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 혼자 상임위원장 해먹는 거 외에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반의 여론은 이렇게 됩니다. 초반 여론은 워낙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좀 잘 논의를 해봐라. 그리고 그런 발목 잡기나 잘못된 간행은 없어져야지. 이게 여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법사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가져가니까 국민 여론은 어떻게 보냐면 아니 여당이 좀 야당이 그렇게 총선에서도 참패했고 이제는 강자는 여당이 그럼 달래야지. 76세가 아닙니까? 의장 빼고도. 네, 당연히 달래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사위원회의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론은 조금 변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처음에는 준법 상임위라는 데 힘을 실어줬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유 그래도 좀 야당하고 협력하면서 해야지.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이 북한 변수입니다. 아니 북한 변수가 발생하고 정보위원회도 돌아가야 되고 추경 예산도 해야 되는데 물론 야당도 너무 저렇게 거칠게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야당이야 뭐 거칠고 말 것도 없죠. 형님하고 동생하고 싸우면은 그래도 동생이 무슨 뭐 막대 불효막심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면 형이 동생을 좀 달래야 되지 아니 않습니까? 그것도 관행이었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금 민주당이 야당 시절 때 만들었고 그걸 계속 주장해 왔던 거 아닙니까? 박영선 법사위원장 때 얼마나 목리를 많이 부렸으면 목리박이라는 이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정치라는 건 일방적인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뭐 탓하고 또 칭찬하고를 떠나서
아니 법사위원회의 그 작구와 체계 심사권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조정해서 그래도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좀 논의합시다. 이런 장을 마련해야지. 아니, 아니 우린 못 참겠다. 우린 밀고 나가겠다. 통합당에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법제 사법위원이니까 법제위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해서 아무거나 당신들이 가져가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협상안까지 내놓는데도 다 거부. 더 쉽게는 4년 아닙니까? 2년씩 나눠도 되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윤석열 밀어내겠다는 그것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 나와가지고 부담이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거 왜 못 밀어붙이냐 해갖고 서로 언성을 높였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순치됐냐고. 지금 고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신 게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코로나19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기딱지 생길 정도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검찰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이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도가 또 나뉘어져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수행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됐든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내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2년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은 계속 빠지죠. 그런데 지금 여러 상황들이 대북 관계도 그래요. 국회 관계도 그래요. 뭐 경제 문제도 그래요. 코로나 문제도 그래요. 지금 좋은 이슈들이 지금 그렇죠.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여당은 통 크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잘 아실 겁니다. 2008년에 그때 뭐 친박이 연대고 또 이 한나라당이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직후에 실시됐던 2008년 총선에서 그때도 법 여건이 얼마나 의석수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럼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임위를 그렇게 한다면은 선거가 있기 전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하든지 법을 제정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여당이 좀 야당을 달래라 라는 여론도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지금 김정일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부 뭐 당내에서도 그런 체질 변화 노력에 네, 체질 개선. 예. 뭐 제동을 거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아젠다랄까 정책 아젠다를 지금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달라지고 있죠.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또 이 저출산 문제라든가 김미애 의원. 교육 불평등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이게 이런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가야죠. 네. 말하자면 좋은 정책적 아젠다를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당의 모습입니다. 아니 정책을 계속 내고 그래서 아니, 정부가 무조건 하고 다 옳은 안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또 복지도 그렇고 또 안보도 그렇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금 방향 자체가 바람직한 거죠. 그만큼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얼마만큼 힘을 낼 수 있느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얼마만큼 더 치열하게 하느냐. 그냥 정쟁만 그냥 숱하게 하는 그런 정당을 이제 국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당내 구성원들이 처절하게 그라운드 제로에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또 이번 조사를 보면 또 뒷걸음쳤거든요. 결국 얼마만큼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30%가 돌파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으로서 앞으로 그렇죠. 이제 목표가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여권으로서는 썩 호재가 없는데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한 네. 그러한 뭐랄까요 업된 분위기랄까 어떻게 보면은 착각이랄까 그런 것에 너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뭐 잘하는 거야 박수를 쳐줄 수 있겠죠. 예. 근데 북한 이슈만 하더라도 이게 야당과도 힘을 모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안보 전문가들이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북한의 의중입니다. 그것도 파악이 잘 안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냥 상대방을 마냥 100%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이 이런 때일수록 기회가 되는 것이 미래통합당은 안보는 그래도 보수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미래통합당이 내놓는 앞으로의 대북 정책 방향은 뭐다. 이것도 메시지를 좀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철저히 연구가 돼서 그럴 필요가 또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 변수가 우리 민심에 크게
요동을 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 정부가 민심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국내의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